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공상과학영화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누구나 다 로봇 비서를 하나씩 거느리고 그런 시대가 곧 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 들립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소식입니까? 근데 하지만 그러다가 로봇이 사람을 해치면 또 로봇이 사람의 일을 다 대신하면 우리는 뭘 해야 하나? 이런 참 고민도 생기게 되죠. 네, 로봇 시대를 좀 앞두고요. 세계적인 로봇공학의 권위자 우리 한재권 교수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재권입니다. 요즘은 어떤 로봇 만드세요? 요즘은 좀 특이한 거 좀 하고 있습니다. 뭐요? 스키 로봇 만들고 있습니다. 스키 로봇? 예, 그게 뭐예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 네. 스키 로봇 대회가 열릴 거예요. 오. 그래서 그 종목은 대회전, 알파인 대회전이고요. 그 슬로프에서 직접 로봇이 스키를 탈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내 팀 8개 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세계 팀이 올 수 있으면 와서 같이 경합을 하는 이런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재난 구조용 로봇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재난 구조용 로봇. 예. 그리고 감성 교류용 로봇 이런 세 가지 테마로 지금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스키는 이번 평창 때문에 그냥 네. 잠깐 특별 프로젝트로 하시는 거고. 예, 그런 거고요. 원래 지금 관심 갖고 하신 게 재난 구조,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감성 교류용. 감성 교류. 예. 사람과 로봇 간의 감성을 어떻게 잘 교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고요. 학술적으로는 HRI라고 하거든요. Human Robot Interaction 해갖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굉장히 각광받을 분야고 연구할 분야가 굉장히 많은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로봇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죠. 이제 그 정도에서 넘어서서 요 로봇이 어떻게 사람의 감정을 잘 인식을 하고 감성까지? 예, 사람은 그냥 감정이 다 얼굴에 드러나거든요. 예. 기쁨, 슬픔, 화남, 뭐 피곤함, 우울함 이런 것들을 다 캐치를 해내서 그것을 로봇이 좀 더 잘 대응을 한다면 그러면은 사람들의 행복감을 좀 더 증진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제 노인분들에게는 가장 크게 적용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굉장히 팍팍한 현실 속에서 대화를 할 상대 찾기도 어려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로봇이 좀 더 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대화 얘기만 잠깐 꺼냈더니 명령을 내리면 그걸 알아듣고 이행하고 그게 아니라 감성. 명령 단계는 이미 좀 많이 갔고요. 이제 사람이 꼭 말로 명령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뭔가 내 마음을 이해해서 행동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럼 피곤해하고 가만히 이렇게 지쳐갖고 이렇게 있는데 주인님 피곤하세요? 음료수라도 한 잔 갖다 드릴까요? 이렇게 정도는 해줘야 그래야 이제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으니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구 단계고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사람 안 만나고 로봇하고만 살면 어떡하려고요? 그게 이제 좀 문제점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런 항상 순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반작용은 또 다시 뭐 인문학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해결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이것은 오히려 더 잘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노인분들, 외로운 노인분들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로봇하고 결혼하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하고는 다른 세계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생각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빨리 다가오지는 않을 건데 물론이죠. 이제 그런 세상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별에 대한 구분도 많이 없어질 것이고 그 남성인 게 여성인 게 그 사회적인 역할이나 의무 이런 게 조금 더 희석이 돼서 그 그냥 사람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너무 먼 미래 얘기를 오늘 먼 미래죠. 다 하긴 그렇고요. 먼 미래입니다. 이 감성 교류 로봇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우선은 사람의 슬픔,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은 한 80, 90% 확률로 맞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대응하는 것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많이 발전은 못했고요. 아니 우선 8, 90% 맞추는 거는 뭘 통해서? 우선, 시각? 우선 이미지죠. 그래서 표정 이런 거 표정을 가지고. 인식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인간에게는 얼굴에 한 30여 가지 근육들이 있는데 네. 이런 근육들의 움직임을 보면 그 사람의 감정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감정을 다 드러내는 동물이거든요. 기쁘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죠. 슬프다 그러면 여기 내려가죠. 뭐 이런 식으로 비전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근육들의 움직임을. 그리고 거기다 이제 보이스, 목소리를 이제 패턴을 분석을 하죠. 화났을 때의 패턴과 좀 우울할 때의 패턴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목소리까지 같이 인식을 하면은 그럼 그걸 이제 머징을 시키면 이제 뭔가 이제 확률이 높은 그런 인식이 돼요. 그래서 감정을 굉장히 잘 맞춥니다. 8, 90%를 맞춘다. 네. 사람도 사람 속을 잘 모르는데 로봇이 사람보다도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투사해서 보거든요. 내가 화나 있을 때랑 내가 기쁠 때랑 다르게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로봇은 그게 없는 거죠. 그런 거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조금 더 사람보다 더 난데 그런데 또 단점이라고 하면 공감 능력은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물론이죠. 그래서 사람과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람처럼 보인다고 해서 사람처럼 느끼고 사람처럼 그런 감정을 갖고 있고 이런 건 아니고 우리의 감정을 조금 더 도와주는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감정 상태를 파악해서 거기에 뭔가 보조적 기능을 해준다. 네,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해주고 슬플 때는 위로해주고 그리고 뭔가 말하고 싶을 때는 같이 말해주고 그건 굳이 내가 명령 내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근데 그 반응 단계까지는 아직 연구가 좀 아직 미진합니다. 아직 할 게 많이 있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느낌을 갖는 감정을 우선 포착해내는 그 수준까지 와 있군요. 그렇습니다. 재난 구조 로봇은 어떤?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재난이 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내가 언제 어디서 당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내가 구조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무서워지기도 해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라도 나타나서 나를 구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사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소방관 분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을 해줄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아직까지 이것도 좀 연구할 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라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로봇이 투입돼서 임무를 수행하는 이런 대회가 있었고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사람이 방사능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로봇이 대신 가서 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제대로 못했잖아요. 근데?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시도를 했고요. 하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2011년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로봇공학자들이 많은 교훈을 얻은 거죠. 우리가 로봇을 진짜 빨리 더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교훈을 얻어서 2015년에는 다 같이 모여서 대회를 열었어요. 무슨 이름이 뭐라고요? DARPA 로보틱스 챌린지. DARPA라고 미국 국방성 산하 연구기관인데 거기서 주최를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로봇공학자들이 다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재난 구조용 로봇들만 모인 거예요? 네, 열심히 만드는 거죠. 예. 딴 로봇 하시는 분들도 그때는 뭐 재난 구조용 로봇에 열심히 하시고 저도 이제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출품을 하셨군요. 네, 출전을 하고 결승까지도 올라갔었고요. 결승에 24개 팀이 올라갔었고요. 전체 나는 200여 팀이 넘었었어요. 거기서 카이스트, 우리나라의 카이스트가 1등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그때 당시가 이제 메르스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들이 다 그렇군요. 그거 재앙 상황이었잖아요, 거의. 한 교수님이 결승까지 올라갔고요라고 하시길래 우승은 못 하셨구나 알았는데 24개 팀 안에 들었습니다. 카이스트가 1등을 했어요? 예, 카이스트의 오준호 교수님이 이끄는 휴보 팀이 우승을 해왔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었어요. 그 휴보는 어느 정도 기능을 발휘했습니까? 거기서 8개의 미션을 1시간 동안 안에 통과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 8개 미션을 다 완수를 하고 이거 좀 약간 좀 그림 그리듯이 소개해 주세요. 예. 어떤 미션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동차 운전이에요. 자동차를 운전해요? 자동차 운전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같이 생긴 로봇이 자동차를 이제 몰고 브레이크 악셀 밟고 기아 걸고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다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리고요. 내리는 미션이 두 번째 미션이었고요. 그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람도 어려워요. 그래서 내리고 그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세 번째 됐죠. 그리고 네 번째는 냉각수 밸브를 열어서 냉각수를 유통시키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벽을 뚫는 건데요. 이제 드릴이 놓여 있어요. 그 드릴을 잡아서 벽을 뚫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그 전날 밤에 공개해주는 미션이 있어요. 안 밝혀주는 거죠. 그때는 깜짝 미션. 전원 플러그를 잘못된 거를 뽑아서 제대로 된 데다 꽂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7번째 미션은 시멘트 벽을 이렇게 우르르 무너뜨려 놨거든요. 그 위를 통과하는 거. 그냥 평지가 아니라 벽돌이 막 우르르 건물들 막 무너져 있잖아요. 그런 데를 통과할 줄 알아야 되는 거. 그다음 마지막 미션은 계단 올라가기인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계단 말고 공사장에서 쓰는 높은 계단 있잖아요. 한 30cm 되는 그런 계단 올라가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 1시간 동안 하는 거였는데 휴보팀은 한 45분 정도에 끝냈어요. 다 완성을 했어요? 미션을 수행했어요? 저희 팀은 한 반 정도 했습니다. 반은 실패? 그러니까 이게 쭉 한 번에 하는 거라서 중간에 가다가 이제 그만뒀죠. 시간이 오버가 되었고요. 1시간 내에 못했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그 정도가 지금 현재 가장 앞서 있는 겁니까? 네,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거고요. 그게 2015년 버전이고요. 2년 전? 지금은 그것보다 더 많이 발전했습니다. 한 교수님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게 뭐죠? 휴먼, 인간. 과 같이 생긴 로봇이다 그래갖고 휴먼 플러스 안드로이드 해갖고 휴머노이드라는 합성어를 만들었고요. 인간처럼 팔 2개 달리고 발 2개 달리고 얼굴 있고 눈, 코, 입 있고 뭐 이런 식의 인간처럼 느껴지는 로봇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휴머노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사람들이 그래도 제일 집중하는 분야입니까? 이게 희한한 게요. 재밌는 게요. 많은 로봇 연구자분들이 처음에는 다 다른 데서 시작을 해요. 뭐 치타처럼 생긴 것도 하고, 뭐 곤충처럼 생긴 것도 하고, 그러다가 이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휴머노이드 쪽으로 오시더라고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궁극적으로 로봇의 쓰임새가 우리 인간에게 이로운 그런 기계가 되고 우리 주변에서 쓰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혼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쓰려면 인간이 한 번 명령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도구들을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 몸에 맞춰져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편하게 쓰려다 보니 우리 몸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인간처럼 만들면 그 기계는 모든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인간이 쓰는 건 다 쓸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유니버셜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휴머노이드를 하나 딱 잘 만들면 굉장히 다목적으로 쓸 수가 있게 돼요. 맞아요. 근데 또 재난구조용 로봇은 재난이라는 게 자연재해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많다 보니 이런 도시에서 다목적으로 쓰려다 보면
그럼 휴머노이드로 가게 돼요. 네, 점점.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한 형태로 막 만들었다가 뱀처럼 만들고 막 이랬다가 그럼 뱀으로 만들면 이건 안 되는데 뭐 하다못해 자동차 운전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용도가 제한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특별한 용도가 돼버리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아까 생각을 잠깐 얘기 합니다. 나왔던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투입된 로봇도 4바퀴 달린 그런 거 아니었나요? 예, 궤도가 달렸죠. 무한 궤도가 달려서 궤도 달린 거. 예, 그러니까. 어느 지형이든 이제 갈 수 있게끔 했는데 그러나 그건 밸브 잠그는 거 못 하잖아요. 손 하나 달고 들어갔습니다. 하나? 손 하나 달고 들어갔는데 저 결정적인 문제는 통신 문제로 우선은 통신이 두절돼서 원격 조정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긴 했습니다. 물론 그 로봇이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했었으면 자기가 스스로 네.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뭔가를 했을 텐데 네. 그러진 못했죠. 그런데 2011년이었고 네. 2015년에 대회가 열렸으니까 불과 4년 만에 예. 사람 모양의 네. 로봇이 운전도 하고 밸브도 잠그고 그렇죠.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들 하셨고요. 물론 이제 경쟁도 있었고 좀 명예도 있고 국가 간의 자존심 대결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그 로봇공학자들이 진짜 하고 싶었어요. 네. 정말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보면서 좀 느꼈던 자괴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엔지니어링 쪽으로 풀어졌던 것 그 같습니다. 세계 로봇 대회는 이게 처음이 아니죠. 네, 뭐 대회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교수님도 가서 우승하신 게 있잖아요. 그건 이제 축구 대회. 로보컵이라고 로보컵. 예, 월드컵 때하고 똑같이 만든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2011년에 우승을 했고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그 대회는 목표가 되게 재밌어요. 뭐예요? 2050년에 인간의 월드컵 우승팀을 이기는 게 목표입니다. 로봇으로만 만들어진 축구팀이 예. 인간 월드컵 우승팀하고 예. 진짜 축구를 한다. 예, 뭐 호날두, 메시 뭐 이런 정도 능력의 사람들이 뛰고 있겠죠. 인간 팀은. 아하. 그런 팀을 로봇팀 11대 로봇팀이 이제 격돌을 해서 이기는 것이 목표고 그냥 처음에는 황당무계했어요. 뭐 2000년에 시작을 했는데 야, 너무 목표를 너무 크게 잡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는 여기까지 해야 돼. 이런 시간표를 만들었고 그 시간표를 지금 다 달성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갑자기 그 말씀 들으니까 그 로봇이 사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리고 그래야죠. 그렇죠? 그래야죠. 근데 그러다가 사람하고 부딪혔는데 사람이 막 뼈가 다 부러지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방지를 할 수 있어야죠. 그런 일종의 이제 자동차 같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사람보다 빨리 달리잖아요. 네. 사람 치면은 사람 죽잖아요. 네. 그런데 자동차는 그거를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도로교통법으로 차는 여기서만 존재해라고 하면서 지금 가둬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쓰고 있는데 로봇은 그렇지 못하죠. 로봇이 우리 주변에서 쓰이다 보니까 그러려면 사람들하고 부딪힌단 말이죠. 네. 그랬을 때 사람은 피해를 안 받게 하는 거 이런 기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고요. 실마리를 찾았어요. 그래요? 다파 챌린지 동안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 어떤 실마리는 방식으로요? 자동차에서 내리는 미션 때문에 찾았어요. 예. 자동차에서 내리려면 이렇게 정밀하게 제어해갖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럼요. 너무 복잡하니까 네. 그래갖고 힘을 느끼는 겁니다. 이 모든 관절들이 모터들이 그리고 또 손가락, 뭐 발가락, 뭐 이런 발바닥 이런 데서 힘을 느끼는 겁니다. 로봇이. 그래서 힘을 느끼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 큰 힘이다 그러면 이제 뒤로 간다든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 제어 측면에서 위치 제어나 속도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힘 측면에서 보면 이제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딱 뒤로 물러난다든가 뭔가 이렇게 피한다든가 가만히 있는다든가 이런 식의 행동이 가능해지거든요. 그건 진짜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사람이나 보고 동물이. 예, 그렇게 사람을 보고 모델링을 한 거죠. 근데 그거. 단지 기술이 안 돼서 못했을 뿐인데 그 기술을 이제 연구를 해서 실행을 했고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사람들과 부딪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기존의 로봇 공학의 기술 수준은 일일이 명령을 입력해서 그렇죠. 자 왼쪽 관절을 꺾어서 90도로 돌려서 차 바깥쪽으로 내놓고 그렇죠. 뭐 이렇게 명령을 했다면 그거 갖고는 안 되겠더라. 그럼 지가 알아서 이게 반응을 느끼게끔 힘을 느끼면서 가라는 거죠. 우선 가다가 뭐가 걸려. 걸릴 때까지 가. 딱 걸렸다 느껴지면 거기서 서. 이런 식으로 명령 체계가 바뀐 겁니다. 그거 획기적 진전이네요. 그거 예, 진짜. 저희는 그걸 이제 포스 컨트롤이라고 하기도 하고 임피던스 컨트롤이라고도 하고 이름을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제어가 시작이 됐죠. 아, 그렇게 하면 정말 축구 선수와 부딪히면 어떻게 돌아, 피해, 이게 가능해지겠다. 예. 사람들이 와서 부딪혔어. 근데 자기가 움직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뒤에서 뭔가 탁 부딪혔어. 그러면 앞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앞으로 조금 더 가. 그러면 이제 탁 부딪히면 앞으로 이렇게 툭 가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이제 좀 피해를 막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축구 하나만 하겠는데요. 달리는 실력은 사람보다 뛰어나고 아직은 안 됩니다. 어쨌든 2050년보다 전에 그러나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피하는 기술도 있고 그렇게 해야죠. 뭐 그러면 혼자 드리블해서 그냥 다 넣겠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뭐 우리가 알파고를 겪었기 때문에 기계가 인간보다 뛰어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마음속에 가지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바둑뿐만 아니라 운동 능력도 뛰어나질 수 있지 않을까 했을 때 뛰어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뛰어난 건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잘 쓸 수 있을까? 우리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잘 쓸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토론의 논의가 모여져야죠. 인간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최종 결과는 1승 4패. 이세돌 구단이 아쉽게 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얘기들이 많이 뒤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 넘어가기 전에 한 교수님은 어쩌다가 이 로봇 세계에 이렇게 빠져드셨습니까?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기 때문에 뭐 꿈을 변화하지는 않은 거 그뿐이고요. 어려서 만화 영화를 많이 보신 그런 거예요? 거죠. 그 만화 영화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만화가 그렇게 인상적이었습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너무 어렸을 적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추정하기로 아마 짱가였던 것 같아요. 짱가나 뭐 아톰류의 그런 이제 전투 로봇보다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 이렇게 그린 만화 영화들 이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 로봇공학자를 만드는 거에 계기는 됐던 건 확실하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꿈을 잃지 않고 계속 갔다라는 거가 굉장히 좀 특이하면 특이했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기계공학을 학부에서 전공하셨죠? 네네네, 기계공학했습니다. 기계공학이 결국은 로봇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런지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로봇은 기계처럼 보여갖고 저거 만들려면 기계공학과 가야지라는 생각, 단순하게 생각한 거였고요. 근데 로봇은 기계뿐만 아니라 정말 공학의 융합 학문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기, 전자 이거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기계는 물론이고요. 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으로는 심리학도 잘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법학도 필요합니다. 로봇 법 좀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건 로봇 공학자들이 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인문학자들이 또 해야 할 몫이 있는 거고 로봇 시대에는 어쨌든 정말 다양한 우선 그냥 기계만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느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기전자를 통한 어떤 인지 센서 뭐 이런 것 쪽들도 알아야 되고. 그럼요. 그런 여러 분야 학자들이 함께 하는 거죠, 결국. 함께 혼자 합니다. 못하죠. 혼자는 절대 못하고요. 저도 뭐 제가 뭐 혼자 만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절대 말을 못하는 그렇죠. 게 팀이 만드는 거지 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모모의 아버지라는 말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되게 불편합니다. 큰일 났네. 이게 아버지가 한둘이 아닌데 어떻게 나만 아버지라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로봇공학의 발에 딱 들여놓게 된 데는 그 미국의 유명한 데니스 홍 교수? 어떤 영향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제 지도 교수님이고요. 저에게 박사학위를 주신 교수님이고, 데니스 홍 교수님은 굉장히 신기한 연구를 하는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파퓰러 사이언스가 세계의 젊은 10대 천재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꼽을 정도로 예. 굉장히 신기한 로봇들을 많이 만드셨고 저희가 이제 그 버지니아 공대로 들어가서 교수님 연구실로 들어갔죠. 그리고 같이 많은 연구를 되게 재밌게 네. 했었던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소개했던 2011년 로봇컵 대회에서 우승하실 때 만든 로봇이 찰리? 예. 데니송 교수님이 지도하에 만든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팀의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예. 데니송 그 교수님. 찰리가 미국 타임즈가 뽑은 2011년 최고 발명품 가운데 하나로 뽑혔더라고요. 예, 베스트 인벤션 50 했을 때 이제 거기에 하나로 뽑혔죠. 2011년에. 예. 되게 신기했나 봐요. 로봇이 축구하는 게. 로봇끼리 축구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예. 그 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지금 박물관에 있습니다. 왜냐면 그 미국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기록이 돼 갖고요. 그래서 시카고 산업과학 박물관에 지금 박물관 그 유리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만들시고 계신, 지금 개발하고 있는 로봇은 찰리에 비하면 뭐 하늘과 땅 차이겠죠? 그 다파 챌린지 때 썼던 로봇이 이제 똘망인데요. 똘망. 예, 한국 똘망똘망하다. 똘망. 그 똘망이 찰리보다는 운동 능력이 제가 보기에 한 10배 정도는 안녕하세요. 그렇죠. 되게 많이 차이가 나죠. 로봇공학에서는 1년이 정말 대단하군요. 네. 그만큼 빠른 속도로 지금 진전해가고 있다 이거로군요. 예, 엄청나게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예, 세계적 기준에서 우리나라 로봇공학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우선 뭐 다파 챌린지 우승을 하고 나서는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준호 교수님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고요. 한국이 변방에 있는 국가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런 계기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종의 엘리트 스포츠 보는 느낌이랄까? 야구 경기 보는 느낌이랄까? 좀 이렇습니다. 왜 우리나라 프로야구 경기 하면 일본과 한국이 격돌을 하면 거의 비등비등하게 잘 싸우고 이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프로야구 아니라 아마추어 야구 저변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약하고 하늘과 땅 차이죠. 예, 우리는 굉장히 엘리트 중심의 그런 선수들을 육성하잖아요. 로봇공학도 좀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요. 예. 저변이 넓지 않다? 예, 과학 저변 자체가 넓지 않은 데다가 로봇공학 자체의 연구자 수, 연구기관 수 이런 것도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고요. 예. 굉장히 초라합니다. 제일 앞서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일본과 미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야별로 일본이 어떤 분야는 앞서 있고 어떤 분야는 미국이 앞서 있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가장 앞서 있고 중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죠. 아니 중국도 벌써? 네. 그래요? 예. 투자 액수가 비교가 안 됩니다. 국가적으로 기업이 또 투자하는 거 이런 거 다 합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봐야 돼요, 중국이? 기술 수준은 모르겠습니다. 기술 수준은 우리가 좀 더 앞서 있지 않을까라는 그 자만에 섞인 이런 예측은 좀 해보지만 투자액은 분명히 중국이 앞서 있고 그리고 연구하는 그 수라든가 연구원 수라든가 연구기관 수는 분명히 우리보다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엘리트 스포츠처럼 우리 한 교수님 같은 소수 천재들만 하고 있다. 전 천재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 소수의 분들이 소수의 분들의 수준은 세계적 수준의 어깨를 겨룰 수 있는데 밑에가 없다. 좀 그런 사회 전반적으로 다 그러지 않나 좀 그런 게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한 교수님이 그래서 그 로봇 만드는 어떤 회사에 계시다가 학교로 옮기신 거죠? 예, 이번에 한양대학교로 옮겼습니다.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 끝나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한양대학교의 로봇공학과를 만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느낀 것도 많이 있었고요. 정말 저변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해서 뭐 돈 버는 건 나보다 더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는 이제 좀 사람 좀 키워보겠습니다라고 하고 학교로 좀 갔습니다. 우리나라에 로봇공학과가 몇 군데나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지금 뭐 많이 생기려고 준비는 하고 있고요. 지금 눈에 띄는 학교는 이제 광운대, 한양대 이제 2개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로봇공학을 정식 명칭으로 과를 만든 학교들이고요. 지금 1, 2년 사이에 많은 학교들이 지금 막 준비하고 만들어내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우승한 카이스트는 그럼 로봇공학이라는 이름의 과가 없어요? 네, 기계공학과입니다. 거기서 만든 거예요? 네, 기계공학과의 로봇 연구실인 거죠. 그 오준호 교수님은 2000년대 들어오시면서부터 계속 꾸준히 휴머노이드만 한 길만 파셨어요. 그 10몇 년의 저력인 거죠. 그 정도는 해야
이제 정말 진짜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기술이거든요. 예, 1, 2년 해갖고는 이렇게 정말 뭐 진짜 기술은 아닌 것 같고요. 많이 쌓여야 되는 게 기술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부지런히 많이 기반 기술을 많이 닦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근데 들죠.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그 일본이나 미국이라 하더라도 네. 이번 그 대회에서 우승을 우리가 한 걸 보면 네. 거기서 개발하고 만들고 있는 로봇의 동작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보다 뭐 비슷비슷하거나 좀 처진다 그거 아닙니까? 기술 수준 자체는 이제 비슷비슷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따라잡으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세계 탑까지 가는 거는 뭐 갈 수 있다고 치는데 거기서 이제 누가 더 먼저 나가느냐. 요거는 또 기반 기술이 해주는 거거든요. 기반 기술. 예, 어디서 이제 앞서 나갈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반 기술이 탄탄한 그런 공동체가 더 앞서 나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변이 넓다는 것은 연구하는 분야가 많다는 것이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죠? 네. 그러면 정말 다종다양의 로봇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로봇 조금 분야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 가지 좀 미국, 일본에 좀 첨단을 달리는 최근 개발 중인 것들을 조금만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것들? 우선은 이제 곁에 다가올 거를 위주로 좀 말씀드리면요. 외골격 로봇이라고 부르는 엑소스켈레톤 또는 웨어러블 로봇, 입는 로봇이라고 부르는 로봇들. 사람이 입는 로봇? 예, 아이언맨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이언맨. 예. 근데 아이언맨은 좀 날아다니니까 좀 그렇죠. 과장된 거고요. 네. 사람의 힘을 증강시켜주는 로봇들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실 그건 겁니다.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예. 근데 이미 그런 건 이제 곧 나온다. 예. 예. 특히 노약자분들, 예. 장애인분들을 목표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장애인분들은 조금 더 늦을 것 같아요. 더 어려우니까. 하반신을 못 쓰시는 분들을 걷게 만들어주는 이런 로봇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노인분들, 그 조금 거동이 불편하신 예, 분들, 예. 거동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보조해서 예. 힘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곧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이미 상용화가 됐고요. 그리고 의료보험 체계 안에 들어왔습니다. 의료보험 수가가 적용이 돼요. 그래요. 예. 그리고 2020년 동경올림픽 때 그 공항에서부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공항에 왜 그 짐 이렇게 옮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 공항에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딱 해갖고 비행기에다 넣어주는 이런 분들. 예. 허리 부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이제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약간의 선전, 뭐 광고 이런 걸 거예요. 기술력에 대한 광고. 그래서 공항에서 근무하신 분들에게 그걸 착용을 시켜서 보여주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일본이. 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그걸 착용하고서 짐을 들면 힘을 조금만 줘도 그렇죠. 그냥 쉽게 무거운 걸 집어넣을 수 네, 있다. 네.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군사용으로 많이 적용이 될 거고요. 군사용으로 먼저 적용이 될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노약자분들에게 적용이 될 거고. 군사용이라면 어떤 겁니까? 군인들이 혹시 그 육군을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다들 느끼실 텐데 가장 힘든 게 땅 파기, 행군. 행군. 네, 행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논산훈련소 마지막에 차주차에 받는 그 네. 훈련. 그거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힘 안 들이고 걷고 뛴다. 예. 예. 한 40km 걷는 거는 뭐 그냥 뭐 하는 거다. 뭐 나중에 더 진전이 되면 마라톤 선수가 아니더라도 40km를 뛸 수 있다. 네.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병사 한 명 한 명의 전투력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군인들이 그 꼭 행군하고 뭐 이런 전투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서 벌어지는 일, 뭐 포탄 날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보조할 수 땅 있고. 파고 집 짓고 하는 거 많이 해요. 공병대들. 병도 되게 그럴 때 좋아할 모든 거예요. 동작을 도와줄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전투력이 굉장히 상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엑소스켈레톤을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요. 군사용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투자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거 기술이 응용이 돼서 의료용으로 노약자분들에게, 장애인분들에게 쓰여질 그런 단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 나르는 분들까지. 네. 예. 그런 로봇 분야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처럼 비슷하게 생긴 뭐 휴머노이드를 제외한다면 네. 그 이외에는 정말 더 무궁무진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양으로만 가도 무인 잠수정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또 무인 탐사선 그리고 또 우주에 이제 쏘아 올릴 네. 화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뭐 로봇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 가정으로 들어온다면 로봇 청소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뭐 달려 있는 그 뭐랄까 로봇 청소기에 달라서 집안을 감시하는 이런 것들. 감시. 그리고 또 기업으로 가면은 공항이나 뭐 이런 시설들 감시 체계를 해주는 거. 뭐 보초죠, 보초. 네, 뭐 네. 돌면서 이렇게 뭐 경비 로봇. 아마 평창올림픽 때도 인천공항에서 몇 대가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수상한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안내도 하고 이런 종류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또 산업용 로봇, 자동차 용접이나 뭐 이런 거 하는 로봇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을 예전에는 로봇이라고 불렀죠. 이제 지금은 로봇의 정의에서 조금 벗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 로봇에 안 껴줘요? 정의도 조금 바뀌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예. 그건 이제 그냥 기계로 볼까? 기계다. 뭐 이렇게 하고 로봇이 되려면 너도 좀 똑똑해져. 그래서 산업용 로봇들도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기계획된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종류의 적응해서 뭐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도 산업용 로봇이 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요인들을 잡는 게 인공지능, 로봇 기술, 빅데이터, 뭐 사물 바이오, 인터넷, 나노, 그다음 바이오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제 그게 다 결합이 되면 휴머노이드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인공지능을 장착해서 빅데이터에 스스로 접속해서 필요한 걸 공부해가지고 필요한 행동을 자기가 알아서 해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치지도 않고 그렇죠. 힘은 사람보다 훨씬 세고 이제부터는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슈퍼맨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이제 디스토피아 스토리가 이제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인류는 망할 것이다. 그런 것이 과연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보다는 뭐 물론 이제 가능성 있는 개연성이 있는 시나리오니까 이미 영화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거기에 저희 많이 중독돼 있죠. 영화를 통해서.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게 많은 로봇공학자들은 그런 걸 보면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로봇들을 너무 미화했어요. 너무 다 잘할 거라고 너무 이렇게 환상의 나래를 너무 많이 펼쳐놓은 거예요. 로봇 못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할 수 없는 것, 저건 진짜 못할 것 같다라는 거는 있습니다. 뭐예요? 사람의 진화의 힘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만 년 동안 진화해 오면서 DNA에 축적되어 온 이 기술들, 우리는 모르는 것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들, 그냥 적응하면서 하는 거, 이런 거를 로봇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너무 어렵고요. 로봇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우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직관적으로 하는 것들. 로봇들은 뭔가 판단을 하려면 로지컬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계속 피드백 받으면서 학습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바로바로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 하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옳으냐 틀리냐 맞냐 틀리냐를 벗어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회가 이루어져 있고 그렇게 판단해서 가는 게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로봇은 그런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로봇은 전부 한번 검증을 해봐야 판단을 내리죠. 실패를 많이 해보고 그리고 그걸 계속 피드백 받아서 내가 잘못했어요. 뉘우치고 그 다음엔 안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막 학습이라고 해갖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만능의 것이 아닙니다. 기계 학습이 모든 걸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은 아니거든요. 조금 안심이 되네요. 로봇공학의 세계적 권위자께서 이 영화에 나오는 그런 엄청난 모든 능력을 가진 로봇 그거 나오려면 까마득합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심이 되네요. 근데 로봇은 사람이 못하는 거를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어렵게 해갖고 막 수학 문제 어렵게 풀고 막 어렵게 해갖고 힘들게 해갖고 했는데 얘는 되게 쉽게 하거든요. 그러면 대단한 놈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 거는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갖고 로봇이 점점 무서워질 거예요. 근데 거꾸로 로봇 입장에서 사람을 보면 로봇도 사람이 너무 대단한 놈인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저런 걸 다 하지? 뭐 이런 아무런 생각도 없이 저렇게 빨리 저렇게 결정적으로 이런 거는 로봇이 못할 거고 그게 이제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한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대목을 언제 우리 초대석에 나왔던 어떤 분이 이렇게 딱 설명을 했어요. 제가 한 교수님한테 물어볼게요. 말레이시아 3회 도시 이름이 뭐예요? 모르죠. 금방 모르죠라고 하죠. 근데 로봇한테 물어보면
데이터베이스를 돌려야만 모를 줄 알았는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그냥 몰라요. 맞습니다. 사람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나 되게 잘난 존재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 그게 굉장한 힘이라는 거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로봇과 공존하는 세상이 온다면 그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일어날 겁니다. 예. 아까 그 군사용 로봇 잠깐 얘기할 때 그냥 진짜 사람이 입는 동작에 도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 로봇 자체가 사람을 살상하기 위해서 전투용 킬러 로봇 예. 이런 연구도 되고 있죠. 불편한 진실이지만 되고 있습니다. 하. 킬러 로봇이 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막아놨냐면 마지막에 사격 버튼은 인간이 눌러야 된다 정도입니다. 그걸 누가 막았어요, 그렇게? 이제 윤리가 막은 거죠. 그냥 윤리가? 예, 사람들이 비난을 하니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개발자 쪽에서도 군대 쪽에서도 그런데 비난을 피하고 싶으니까 별 다른 기관이랑 다르지 않아. 결국엔 사람이 명령을 내리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인 항공기의 오폭 사고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무인 항공기의 오폭 사고가 많은데 거기에 또 반론이 인간이 폭격할 때보다 더 오폭이 줄었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예. 그리고 무인 항공기하고 그냥 항공기하고 다를 게 없어. 조종사만 저 뒤에 있는 거야. 결국에 버튼은 사람이 눌렀어라고 그런 비난을 피해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난을 막고 있는 그 윤리가 언제까지 작용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킬러 로봇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갖고 있는 공동체와 그걸 갖고 있지 않은 공동체의 격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또 개발 안 할 수도 없고 굉장히 되게 미묘하고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개발하고 있다. 네, 불편한 진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킬러 로봇 방지 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를 보고 하지 마라라는 이제 유엔의 입장에서 뭔가 압박을 주는 요 정도는 하고 있는데 유엔이 권고한다고 말 듣나요? 듣지를 않죠. 그래서 특히 미국 국방부가 많은 개발을 하고 있긴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개발됐답니까? 우선은 무인 전차 장갑차는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장에 지금 뭐 육군이 투입될 때 맨 앞부분에는 무인 전차들이 나가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항공기가 폭격을 하고 무인 전차가 밀고 들어가고 이러면 사람은 없죠, 거기에. 없죠. 그럼 이제 무인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와 있습니다. 단지 실전에 쓰이지 않고 있죠. 그렇게 되면 정말 그 시대에는 이 국민 대 국민의 싸움이 아니라 기술력과 돈의 싸움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 자본력과 기술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추진하는 공동체, 미국이라는 공동체가 있다 보니 그것을 막거나 아니면 최소한 따라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개발하나요? 우리나라는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지. 그 미국의 공개된 로봇들, 군사용 공개된 로봇들은 많이 따라가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앞장서 있고요. 그래서 공개된 로봇까지는 많이 따라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공개되지 않은 로봇들까지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킬러 로봇 위험 국가로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분단 상황이라 그런 거예요? BMZ에 설치가 돼 있었고요. 이미 설치가 돼 있어요? 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그 무인 정찰 로봇이라고 할게요. 무인 정찰 로봇이 이제 시범 사업으로 설치가 몇 대가 됐습니다. 무인 정찰.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선 총이 있습니다. 총이 있고요.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서치라이트가 있고요. 마이크가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로 세트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뒤에 벙커에서 움직이면서 사격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DMZ에서 북한군이 내려오는 걸 감시하는 걸 이제 인공 눈으로 하고 카메라로 하는 거죠. 카메라로 찍어서 서치라이트 비치고 너 움직이면 쏜다 하고 그런 상태를 아주 초보적인 거군요. 그 정도면 그거를 보고 킬러 로봇이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보급은 안 됐고요. 시범 사업으로 몇 대가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 지금 킬러 로봇 얘기도 그렇고
아까 뭐 로봇과 인간의 공존 관계가 되려면 이제 관련 법도 바꿔야 되고 뭐도 바꿔야 되고 할 것들이 참 많다. 네.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로봇 정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만드셨죠. 아, 제 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봇 정신이 뭐예요? 아, 로봇 정신이다라고 하면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계를 만드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엔 목표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닐까. 사람을 보고 기술 개발을 계속하면 그래도 오남용이 좀 줄지 않을까. 그리고 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봇 정신을 구현하게끔 만드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네. 법, 제도, 문화, 윤리, 그리고 도덕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바이오 기술과 로봇 기술이 결합하면 네. 사람 몸에 기계를 이식해서 우리 옛날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네. 그런 것도 금방 열릴 거 아닙니까? 예, 그걸 호모 로보티쿠스? 네, 학술명으로는 호모 로보티쿠스라고 뭐 붙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굉장히 신기술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인공장기들 많이 나와 있고요. 예, 인공관절 같은 거 오래됐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발전하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발전해서 만약에 내가 간이 망가져서 간을 다 절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인공간이라는 게 있다면 그걸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뭐 줄기세포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로보틱스로 이제 기계처럼 갈 수도 있고 어느 쪽으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생명을 계속 유지시켜주고 연장시켜주고 행복한 삶을 계속 영위시켜주는데 도움이 될 거다. 거기까지는 이제 어떤 의료적 개념이라면 네. 제가 600만 불의 사나이 얘기한 것처럼 눈이 뭐 천리안이 되고 네. 뭐 자동차보다 빨리 달리고 네. 뭐 힘이 뭐 어마어마하고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또 윤리적 문제, 네, 그렇죠. 법적 제도적 문제가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기술적으로는 너무 한계가 있고요. 인문학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하자라는 예. 길을 만들어서 예. 거기에 기술이 따라가는 형태가 돼야 옳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멀쩡한 팔 자르고 다른 로봇 팔 붙인다는 거는 이건 조금 좀 그렇죠. 근데 우리 한 교수님 과학자시지만 이제 과학자 앞에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네. 꼭 미친 과학자들이 있잖아요. 있죠. 있습니다. 원딩다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그런 것을 제어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게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뭐 만능은 아니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시대를 대비한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접근이 그나마 빨리 가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까? 북유럽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북유럽들이 그리고 거기 이제 복지가 예.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예. 로봇이 받아들여질 준비가 굉장히 많이 돼 있는 거죠. 사회 자체가. 예. 왜냐하면 이제 실업에 대한 걱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 로봇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한 단계 논의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 윤리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 많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우선은 이제 로봇세 같은 거. 로봇 세금. 네, 이런 논의들도 유럽에서는 이미 벌어지고 있죠.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고. 예, 그리고 유럽의 의회에서는 전인이라고 해서 전자인간이라고 해서 로봇에게 어느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런 개념은 법인의 개념에서 조금 발전한 거예요. 법인도 하나의 법적 지위를 갖는 거죠. 그렇죠. 회사지만. 인간은 아니고 네, 법적 인간이죠. 그렇죠. 그런 개념을 조금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인. 네. 그래, 로봇에 법적인 어떤 권리를 부여해서 예. 세금까지도 부여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렇게 되면 로봇을 누가 소유했냐에 따라서 좀 복잡한 일이 벌어지겠지만 예.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포괄하면서 세금을 끌어낼 수 있는 그 세금을 가지고 이제 인간에게 쓰는 이런 일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심도 있게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야죠. 합니다. 해야 되지만 사실 이제 로봇 공학 기술 개발 뭐 이런 거는 베끼오기가 어렵잖아요. 서로 또 특허도 있고 독점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로봇 세니 뭐니 이런 거는 우리가 또 따라 배우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라도 빨리 좀 가고 있다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 속에서 좀 제대로 된 철학적, 윤리적, 도덕적 기준까지 만드는
그리고 실제 실현 가능한 네, 네. 제도를 만드는 일도 해야 되겠구나. 네. 그건 저와 같은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이 할 테니까요. 그렇죠. 좀 해주십시오. 한 교수님은 좀 좋은 로봇, 사람을 위해 일하는 로봇 정신이 투철한 로봇 멋지게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에 스키 대회 나가면 금메달 따셔야 됩니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로봇 시대 꿈만 같습니다. 그런데 준비해야 할 것도 참으로 많군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